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어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시작할 때 공개된 게 영상으로 많이 접하셨잖아요. 네. 시작할 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역시 좀 긴장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미리 좀 분위기를 어떻게 할지 민주당 쪽에 물어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키를 쥐고 이제 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런 표현을 이 대표 쪽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정중하게 할 건데 내용은 해석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때 표현은 정중하게 할 건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요건 이런 뜻이네 이건 저런 뜻이네 이렇게는 안 들리게 즉 뼈는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딱 모두 발언 듣는데 이때 이 했던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가는 거리를 말한 거죠. 시간을 네. 얘기한 건데 실제 여기 오는 데는 700일이 걸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뼈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웃으면서 분위기는 좋았으나 안에는 또 긴장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잠깐 공개한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라이브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모두 발언을요. 모두 발언 자체를 네. 진행이 어떻게 됐냐면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풀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상황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처럼 그냥 바로 공개를 하자, 실시간 공개하자 이게 그 민주당 쪽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 풀기자라고 해서 들어가서 취재하는 대표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인사 주고받으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아직 퇴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다음에 쭉 그 A4 용지로 원래는 6장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자 크기 키워가지고 10장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A4 용지 10장 분량은 아닐 텐데 네. 그걸 꺼내가지고 작심한 듯이 이제 발언들을 쭉 쏟아냅니다. 그 공개된 시간이 18분이었거든요. 그중에 15분을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경도 그 좀 뼈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영상 중에서 일부분을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금님 기회 캔디님이 어색함에 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전거 달리자님이 이제 오디오 엠바고 얘기를 음성 엠바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림이 스케치가 들어오고 이제 방송을 할 때 밑그림이라고 하죠. 이제 화면을 먼저 내보내고 음성을 좀 나중에 엠바고 풀리면 내보내라는 취지의 공지가 와서 저도 음성 엠바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취지인가 싶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뭐 신경을 안 그쵸. 썼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글자만 이제. 오면은 기사를 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음성 엠바고까지 걸었었군요. 네. 이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 지금 일부 발언 중에 이제 보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겠다 하는 것처럼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앞으로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는 약속. 이제 결국 제2요구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가족 의혹은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어디까지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처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윤 대통령 그 친가랄까요? 이쪽은 사실 뭐 불거진 의혹이 없는 상태니까 처가하고 여사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의 인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두 발언 안건을 세보니까 총 12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나눠보면 더 쪼갤 수도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갈래를 타보면 12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된 거는 국민들이 만나게 해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도 계속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총선 결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전달해야 된다. 민심의 전달자가 이재명 대표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쭉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가자마자 요 얘기들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쭉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독대도 안 하겠다라고 미리 대통령실이 통보를 했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왜냐면 이제 독대를 하는 과정은 그 민심의 전달보다는 이제 따로 뭔가 협의하고 이런 그림으로 비칠 수가 있고 해석의 여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수용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네, 독대는 안 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네. 물론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독대도 안 한다. 이건 역시 민심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좀 일종의 보고가 되는 아까 라이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유가 되는 그런 상황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가족 관련된 그 표현도 아까 이제 제가 해드린 말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좀 정중하게 하지만은 뭐 다른 여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심을 이렇게 쭉 전달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의 주로 주장이긴 한데 뭐 시간을 엄밀하게 세보진 않았을 텐데 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국회로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의 비중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15대 85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85%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는 비공개 회의 때 안건을 한 6개 정도 다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개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건이 총 12개 정도 되니까 그중 절반 이하로 다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사를 쓸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답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일부만 답을 하게 됐던 건지 아무래도 이제 후자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발언을 너무 길게 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7대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됐던지 간에 대통령 발언이 상당히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예정됐던 시간이 1시간 뭐 1시간 20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훌쩍 넘겨서 2시간 15분 정도 했어요. 하지만 네. 공동 합의문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뭐 민주당 배석자들에 따르면 이제 시간에 쫓겨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의제는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민주당의 그런 그 속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굳이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민심의 전달자 이런 배경을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민주당에서는 일단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면들이 있고요. 그럼 협의의 대상은 뭐냐? 합의를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민생 의제들은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민생 그 회복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해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민생 의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네. 거기에 관련된 건 합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수용이 안 됐던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별 지원 쪽이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속 얘기 좀 들어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0% 보편 지급을 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뭐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8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 뭐 네. 재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된다. 전부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요건 좀 협의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한 80%까지 주는 건 수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 얘기를 전해 들어봤을 때는 뭐 아예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선별인데다가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쭉 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문이 나올 여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공세를 펴긴 하지만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추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야 6당이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즉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당장 5월 2일에 추진을 할 건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야권의 숫자, 특히 개혁신당을 뭐 어디로 넣을지 애매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결을 같잖아요. 네. 그럼 192석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당선인들이 4명이나 되거든요. 그럼 이미 196명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4명만 이탈하면 되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쪽의 평가가 완전히 좀 엇갈렸던 것도 이미 이제 목표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이독경 이런 표현도 오늘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대를 변화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표현으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또 반면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인식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총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은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민주당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요구 내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 그런 지원금 같은 거 구체적인 것들을 확보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그 이제 회담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만약에 회담을 해가지고 25만 원 지원금 아니면 뭐 20만 원이라도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급이 될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 누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준 걸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담의 모든 공격권은 사실 민주당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성과물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민주당이 해낸 것이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합의의 결과를 내게 되면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애초에 원했던 거는 소통의 시작.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원했기 때문에 이 회담을 안 할 수 없고 당연히 하는 거 환영이었지만 이제 속내로 하는 얘기는 회담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실은 사실은 이미 수용을 한 그 즉시 대부분의 그 원하는 것들을 얻은 게 아니냐. 뭐냐면 첫 번째는 총선 책임론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요 며칠 거의 일주일 동안 영수회담의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실무회담 과정을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계속 보도하고 그다음에 어제 할 때는 또 실제로 이 내용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4월 10일 총선 참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묻혀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쨌든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안 하던 걸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슈 전환용으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용산은 얻어갈 걸 다 얻어간 게 아니야. 이런 평가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제 이제 보수 언론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도 다 출연을 해서 이제 비서실장 KBS 출연해서 뭐 다음번에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는 건 어떠냐 했더니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윤 대통령이 소통 자주 해야겠다 뭐 국회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참모진에게 밝혔다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가 엇갈리고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소정에 이렇게 목적했던 바가 다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수회담으로 뭔가가 이제 소통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 전국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그 회담이 수용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이 잡혔을 때도 압박도 같이 했어요. 일종의 유화 메시지도 내면서 강경 그런 모드도 이미 돌입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담 전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 얘기는 회담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쟁점 법안들을 이미 처리를 할 거야.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로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회담을 한 다음에 오늘도 바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바로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결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니 우리는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그 의석도 압도적인 데다가 총선 민의도 확보가 되는 상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을 근거로 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국이 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특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 쪽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윤재옥 현 원내대표도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좀 해석들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부 임기를 더 이어가는 거, 그리고 이철규 원내대표론이 나오는 것도 이 최상병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들을 그 민주당이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최소 100석이 있어야만, 100석 이상이 있어야만, 101석이 있어야만 그 거부권을 한 이후에 그 재의결 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소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윤재욱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친윤계 그 이철규 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혁적인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 들어와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받읍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미 4명이나 의원하고 당선인 중에 있지만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또 용산의 입김이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차피 영수회담이 별 결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 상임위원장을 18개를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런 기류가 형성돼 있다라고 어제 뭐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가 될 거고 뭐 대표적인 친명계 주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얘기할 때는 좀 열려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확정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연임으로 가는 걸로 네. 방향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나오면은 거의 추대에 가깝겠죠. 물론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추대에 가깝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로 뭐 투표를 이제 찬반 투표를 하긴 하지만 한 명이니까 추대에 가깝고요. 그럼 완전히 단일 대우로 정비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국회의장들도 예전에는 이제 무슨 중립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거의 일치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또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할 거고 특히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안 내주게 되면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계속 그 파행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뭐 계속 피켓 시위를 하고 뭐 항의하는 발언한 다음에 회의장을 떠나고 이런 그림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경색된 국면이 좀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추대를 했는데 당내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뭐 이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요. 이제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그냥 전당대회 관리형 그런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로 맡기기에는 황우여 그 뭐 신임 비대위원장이 괜찮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되게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빨리 오히려 뭐 붕괴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빨리 이제 뭐 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빨리 재건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형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이 느긋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적인 좀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 비대위원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겸임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건 왜냐하면 전당대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내대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이 아무도 등록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등록 날짜도 또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나마 거론되는 인물이 이철규 의원하고 김도읍 의원이었는데 김도읍 의원은 안 하겠다라고 아예 입장을 명확하게 네.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럼 이철규 의원만 남아있는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없으면 원내대표 누가 하지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할 가능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당내에서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좀 헌신해서 나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또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남권 의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 영남권 의원의 한계를 보여준다. 네, 이제 부산 지역 의원이잖아요.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비윤계들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그리고 사실 친윤계에서도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잘 많이 받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 나오게 되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김도읍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계파 갈등이 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계파 간의 일종의 경쟁하는 그런 그림으로 비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게 우려가 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좀 거론되는 것들은 이건 이제 김도읍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원내대표가 뭐가 좋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민주당 지지 이런 상황에 총선 민심도 안 좋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그럼 가서 하게 되면은 책임론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다 뺏기고 나면은 그럼 이제 또 책임론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친윤에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이면은 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이슈들이 있는데 비윤이 맡았다가 그것도 잘 처리가 안 되고 이러면 그럼 또 책임론 나오고 끌어내릴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어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영남권에서는 대체로 늘 주류랑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당내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싸워가지고 이렇게 뭐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남권 주로 그걸 안 하는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후보군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이제 여야 모두 공통적인 그 얘기이기도 한데 기회가 많아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라 가지고. 아, 그 다음번 기회를 노린다. 네, 앞으로 3번이나 더 있어서. 힘든 시기에 굳이 나설 거 뭐 있나 뭐 이럴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또 그런 이유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내에선 또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지금 해줘야 되는데 혁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섰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난집에 콩 죽기 하듯이 뭐 이 상황에서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런 쓴소리도 좀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오전에 보면 또 김태흠 그 충남지사인가요? 충북지사인가요? 충남지사죠. 네. 충남지사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시도지사들이 지금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다수의 구성원들은 걱정이 많죠. 총선에서 참패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빨리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유력한 주자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데 당내에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시도지사들이 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외부에서 나온다는 거 물론 이제 당 인사들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뭐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측근에게 전당대회 시기 늦춰줄 거를 요청했다. 이게 이제 전대 출마 가능성 시사했는데 뭐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인터뷰를 또 따로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전당대회 출마를 시점을 늦추게 되면은 그 이제 뭐 가능성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전당대회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가 될 텐데 시기를 늦추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 불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한 상황인데 거기서 시기를 더 늦추게 되면 관리형 비대위가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이 위기 상황인데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간다라는 게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너무 한가하다.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전반적으로 측근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쉬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은데 물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쪽 예측이 다 있는 게 일단 그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자면은 쉬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기존의 정치 문법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게 기성 정치는 하고 좀 다르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갈 걸로 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기성 정치 문법으로 이게 대입을 해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정치인의 그런 즐거움 중에 가장 큰 게 그 지지자들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기자들이 전화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데마다 이제 뭐 휴대폰이나 마이크 대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버겁기도 한데 끝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맛을 한번 보면 네. 이게 다르군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뭐 도파민 중에 하나라고 정치인들의 도파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느낀 사람들은 그 기간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을 못 받는 기간을.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하는데 일단 측근들은 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한 보수단체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네요. 네. 그 표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지 이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뭐 그럴 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각하를 할 텐데 각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경찰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들이 더 물어봤을 때, 그럼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건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다. 좀 애매한데 수사를 할 정도는 되긴 되는데 뭐 스토킹인지 아닌지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그 뚜렷하게 좀 입장이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도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맞고 뭐 고발인이 있으면 고발인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인데 아무래도 영부인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이게 아마 쉽게 일정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경찰 쪽의 입장은 그 영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니까 뭐 추정을 해보자면 쉽게 부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그냥 경찰 자체 단계에서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